시어머니가 곰팡이 핀 보리밥을 삼키던 그 밤, 담 하나 너머 안방에서는 고기 냄새가 풍기는 밥상이 차려지고 있었습니다. 평생 두 아들을 먹여 살린 어머니는 부엌 찬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고, 며느리 갑순이는 광 열쇠를 움켜쥔 채 차갑게 말했지요. 불도 밥도 제 허락 없이는 안 됩니다. 큰아들은 그 말을 듣고도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사흘 뒤, 이 집 대문을 넘어선 셋째 며느리 덕임은 그 모욕을 보고도 목소리 한 번 높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어머니의 갈라진 손과 잠긴 광문을 차례로 바라보았지요. 그리고 그날부터 갑순이가 움켜쥐고 있던 밥상과 불씨와 거짓말이 하나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말없는 며느리가 이 집의 겨울을 어떻게 뒤집어 놓을지. 이 이야기는 충청도 깊은 산골 어느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황토길을 따라 올라가면 멀리서도 기와 지붕이 먼저 보이는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번듯해 보였지만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알고 나면 아무도 부러워하지 못할 집이었지요. 그 집의 안주인은 견씨 부인이었습니다. 견씨 부인은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밭질과 채 바느질과 장터일을 해가며 두 아들을 키워낸 여인이었습니다. 그 세월이 손마디마다 박혀 있었고 허리는 오래전부터 굽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며 남긴 것은 값비싼 폐물이 아니라 손수 깎아 만든 작은 나무 비녀 하나였지요. 아무 장식도 없는 비녀였지만 견씨 부인은 그것을 치마 속 깊이 품고 살았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을 사람으로 대해주던 마지막 온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큰아들이 장가를 들고 첫째 며느리 갑순이가 들어온 뒤부터 그 집의 찬바람은 더 매서워졌습니다. 그날 밤도 그랬습니다. 섣달 그금이라 안방에서는 설이 먼저 온 듯 고기 지지는 냄새가 새어나왔지만 부엌 한쪽에는 쉰내나는 보리밥 한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큰아들 이만복은 그 냄새와 어머니의 떨리는 숨소리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랫목에 앉아 고개를 돌렸지요. 담 하나 넘어 부엌에서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변씨 부인은 찬바닥에 몸을 웅크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등 뒤로는 벽 틈새로 스며드는 칼바람이 적삼 사이를 파고들었고 손끝은 이미 얼어 숟가락 하나 제대로 쥐기 어려웠지요. 이가 서로 부딪혀 딱딱거리는 소리가 어둠 속에 울렸습니다. 변씨 부인의 앞에는 질그릇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쉰내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보리밥이었습니다. 아유, 그것도 하얗게 곰팡이가 슬기 시작한 어제 버렸어야 할 밥이었지요. 반찬이라곤 집같이 억센 시래기, 줄기 서너 가닥, 간도 되지 않은 것이 여물을 씹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변씨 부인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추워서 떨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방에서 새어나오는 고기 냄새가 코끝을 타고 들어와 목구멍 깊은 곳을 긁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키운 자식이 먹는 밥의 냄새를 나는 이렇게 맡기만 해야 하는가. 그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숟가락을 쥔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찰칵 숟가락이 질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가 부엌에 울렸습니다. 작은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채 사라지기도 전에 안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늙은 몸이면 밥도 조용히 먹어야지요. 갑순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날카로운 것이 겨울 밤 공기보다 더 차가웠지요. 이 집 광열쇠는 제가 쥐고 있습니다. 불도 밥도 제 허락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러니 그릇 깨뜨리는 소리도 삼가시오. 아, 아니다. 손이 미끄러져서 변씨 부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며느리 앞에서 제가 평생을 지켜온 이 집의 안주인이 고개를 숙인 것이었습니다. 헉, 갑순이가 부엌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등잔불이 꺼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변씨 부인은 꺼진 등잔만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주름진 볼을 타고 흘러내려 턱끝에서 떨어졌습니다.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내면 또 꾸중을 들을 테니까요. 변씨 부인은 어둠 속에서 곰팡이 쓴 보리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씹을수록 쉰내가 혀를 감쌌지만 삼켰습니다. 한참을 씹다가 변씨 부인의 손이 치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손가락 끝에 닿는 것이 있었지요. 나무 비녀였습니다.
반들반들하게 다른 나무결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변씨 부인은 그것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가락으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또 한 숟갈을 삼켰지요. 한 숟갈을 삼켰지요. 제 손으로 일군 집에서 제가 키운 자식의 밥상 냄새를 맡으며 죽은 남편의 빈혈을 치마 속에 쥐고 곰팡이 핀 밥을 씹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며칠이 지나 마당에 눈이 쌓이기 시작하던 무렵 이웃마을 안악이 문안 인사를 왔습니다. 변씨 부인이 대문가에서 맞이하려 하자 갑순이가 먼저 나섰지요. 그리고 안악이 들을 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늙은이가 먹기만 하고 하는 일은 없으니 보리밥도 아까운 법이지요. 갑순이의 목소리는 가볍고 명랑했습니다.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아무렇지 않게 안악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변씨 부인도 대답하지 못했지요. 다만 변씨 부인의 손이 대문 기둥을 꽉 쥐었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변할 만큼 그날 이후 변씨 부인은 대문 쪽으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여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처마 끝 고드름이 변씨 부인의 굽은 허리만큼이나 길게 늘어질 때까지도 이 집안 사정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독 바람이 매서웠지요. 변씨 부인은 장작을 패다가 도끼자루를 쥔 손바닥이 찢어져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갑순이가 광에 자물쇠를 채워두었기 때문에 남은 장작이라고는 마당 귀퉁이에 쌓인 자잘한 것들 뿐이었지요. 기명을 삼키고 치맛자락으로 손을 감싼 채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는데 대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거기 계십니까? 산바람을 타고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변씨 부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피 묻은 손을 치마 뒤로 숨기며 비틀비틀 대문 쪽으로 걸어갔지요. 삐걱. 대문이 열리는 순간 변씨 부인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이막동이었지요. 고을 훈장 어른 밑에서 서당이를 거들며 타지에 나가 있던 막내가 보찜을 등에 진 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어머님이시지요. 둥글둥글하고 복스러운 얼굴에 눈이 반달처럼 휘어진 여인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떡 벌어지고 손이 장정 손바닥만큼 컸으며 키가 막내 아들 코끝까지 올 만큼 장대했지요. 덕임이었습니다. 막내 아들의 아내, 셋째 며느리 덕임. 어머님, 제가 왔습니다. 덕임은 대문을 넘어서자마자 성큼성큼 걸어와 변씨 부인의 두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 순간 덕임의 눈이 멈칫했습니다. 변씨 부인의 손이었습니다. 갈라진 손마디 사이로 핏기가 배어나오고 있었고 손바닥에는 굳은 살 위로 날 것의 상처가 벌어져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동상의 흔적이 시퍼렇게 얼룩져 있었지요. 덕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손을 제 두 손으로 감싸 주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금간 사기 그릇을 다루듯이 며느리의 손은 거칠었으나 그 마음씀은 비단보다 고왔습니다. 차갑구만요. 덕임이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한마디에 변씨 부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울음을 참으려 이를 악물었지만 눈시울이 벌받게 달아올랐습니다. 몇 해 만에 누군가가 제 손을 잡아준 것이었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넓고 두텁고 힘이 넘치는 손이었습니다. 변씨 부인은 그 손을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뭐야, 저게. 안방문이 손가락 두 마디만큼 열려 있었습니다. 그 틈새로 갑순이의 눈이 번뜩이고 있었지요. 마당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처음부터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갑순이의 시선은 덕임의 떡 벌어진 어깨에서 시작해 장정만 한 키를 훑고 변씨 부인의 손을 감싸쥔 크고 단단한 손에서 멈추었습니다. 입술이 실룩거렸습니다. 저런 무식하게 덩치만 큰 것이 혼잣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경멸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계심이었습니다. 갑순이는 본능적으로 알아챈 것입니다. 저 여인이 이 집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자기가 쥐고 있던 무언가가 흔들리기 시작하리라는 것을. 갑순이는 안방문을 소리 없이 닫았습니다. 그리고 허리춤에 광 자물쇠 열쇠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쇠가 손바닥에 파고들어 아팠지만 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갑순이가 미쳐보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덕임의 눈이었습니다. 덕임은 변씨 부인의 손을 잡은 채로 슬쩍 고개를 돌려 안방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손가락 두 마디만큼 열린 문틈 사이로 번뜩이는 눈빛이 사라지는 것을 보았지요. 그리고 변씨 부인의 솜 다 빠진 적삼을 치맛자락 뒤로 숨긴 핏빛 손을 부엌 쪽에서 풍겨오는 쉰내를 덕임은 다 보았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결심이었습니다. 이 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덕임은 변씨 부인의 손을 한 번 더 꽉 쥐었습니다. 내가 왔으니 이제 달라질 것입니다. 그날 밤 마당에 내리던 눈이 그쳤습니다. 구름 사이로 달빛이 비쳐들어 하얗게 쌓인 눈 위에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하나는 굽은 그림자였고 하나는 곧은 그림자였습니다. 하나는 길고 긴 겨울이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덕임이 이 집에 발을 들여놓은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사흘이면 짧다고 생각하시겠지요? 그런데 덕임이라는 여인은 사흘이면 충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해를 살아도 옆집 사정을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밥 세 끼만 같이 먹으면 그 집안 속 사정을 꿰뚫어 보는 법이지요. 덕임이 사흘 동안 본 것은 이러했습니다. 변씨 부인의 밥그릇은 늘 부엌 찬바닥 위에 놓였고 갑순이의 밥상은 늘 안방 윗목에 차려졌습니다. 광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고 그 열쇠는 언제나 갑순이의 허리춤에 걸려 있었습니다. 장작도, 쌀도, 반찬거리도 모두 그 자물쇠 하나가 쥐고 있었지요. 덕임은 첫날 아침 부엌 냄새를 맡았습니다. 구수한 된장 냄새가 아니라 쉰내였지요. 어머님 밥그릇에서 나는 것이었습니다. 이튿날 덕임은 변씨 부인의 치마 속을 보았습니다. 낡은 나무 비녀가 반쯤 빠져나와 있었지요. 그것을 이 집안에서 꺼내 보이지 못한다는 것을 덕임은 알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덕임은 헛간 지붕이 한쪽으로 기운 것을 보았습니다. 석가래 하나가 검게 썩어 있었지요. 그러나 그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건넌방과 안방 사이의 거리를 조용히 발걸음으로 세웠습니다. 10발자국이었습니다. 같은 지붕 아래 사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거리가 겨우 10발자국이었지요. 이 집의 구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물쇠 하나, 10발자국, 썩은 석가래 하나. 덕임은 이것들을 조용히 가슴에 새겼습니다. 덕임은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으로 보고, 코로 맞고, 귀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지요. 기회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나흘째 아침, 갑순이가 장에 다녀왔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갑순이의 얼굴이 심상치 않았지요. 입꼬리가 귀 밑까지 올라가 있었고 두 눈이 반달처럼 휘어져 있었습니다. 팔에는 기름종이로 곱게 싼 꾸러미 하나를 아기한 듯 품고 있었지요. 갑순이는 안방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마루로 올라갔습니다. 그것도 마당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대청마루 한가운데 떡하니 앉았지요. 보여주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이것 좀 보소. 갑순이가 기름종이를 한 겹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러 천천히 손끝에 힘을 주어 바스락바스락 소리를 내며 말이지요. 마지막 종이가 벗겨지는 순간 마루 위에 빛이 번졌습니다. 은비녀였습니다. 그냥 은비녀가 아니었습니다. 장터 은장이가 은을 얇게 두드려 꽃잎 모양으로 만들어낸 것으로 비녀 머리에 작은 매화꽃 한 송이가 앉아 있었지요. 볕이 닿는 쪽으로 기울이면 은빛이 사르르 번졌고 그늘 쪽으로 돌리면 꽃잎의 음각이 더 선명하게 살아났습니다. 갑순이는 그 비녀를 두 손으로 받쳐들고 햇빛에 비추어 이리 돌리고 저리 돌렸습니다. 은빛이 마루 위로 튈 때마다 갑순이의 눈도 함께 반짝였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변씨 부인이 마루 아래 마당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치맛자락 속에 무언가를 쥔 채로 갑순이의 눈이 내려갔습니다. 변씨 부인의 치마 속에서 삐져나온 나무끝이 보였지요. 나무비녀였습니다. 갑순이의 입꼬리가 비틀렸습니다. 아직도 그런 볼품없는 나무 토막을 품고 계십니까? 변씨 부인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고개를 들지 않았지요.
갑순이는 은비녀를 햇볕에 한 번 더 비추어 보이며 덧붙였습니다. 저런 손으로는 평생 나무비녀나 만지면 족하지 은비녀는 어울리지 않지요. 마침 그때 덕임이 나무찜을 한 알을 안고 마당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갑순이의 눈이 덕임의 머리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수건 한 장을 머리에 동여맨 채였지요. 아무 장식 없는 수건이었습니다. 아이고 동서. 갑순이가 덕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꿀을 바른 듯 달았지요. 이리 와서 이것 좀 보소. 오늘 장에서 맞춰온 것인디. 덕임이 나무찜을 마당 한쪽에 내려놓고 대청마루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다가 마루 위로 발을 올려놓으려 하자 갑순이의 목소리가 날아왔습니다. 아니 허락도 없이 올라오려고. 덕임이 발을 내렸습니다. 그 순간 덕임의 눈이 깜빡였습니다. 이 집에서 마루에도 허락이 필요하구나. 잠깐 멈추었다가 덕임은 다시 밝은 얼굴로 마루 아래에서 은비녀를 올려다보았지요. 어머나. 덕임의 눈이 커졌습니다. 형님, 이것이 비녀입니까? 비녀가 아니라 달 자체입니다. 달. 덕임의 감탄에 갑순이의 어깨가 으쓱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갑순이의 말. 이것이 문제였지요. 이런 건 말이다. 그 손으로는 은비녀를 만진다고요? 흠집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머리카락이 굵고 목이 가는 사람이 꽂아야 제맛이지. 목이 굵고 손이 억세면 아무리 고운 비녀도 빛을 잃는 법이거든. 갑순이는 제 목을 살짝 빼어 은비녀를 대보았습니다. 가느다란 목이었지요. 수건으로 동여맨 덕임의 목을 흘겨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 눈빛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너 같은 것은 꿈도 꾸지 마라. 자, 여러분. 여기서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속이 부글부글 끓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겠지요. 그런데 덕임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덕임의 눈이 한번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입꼬리가 슬며시 올라갔습니다. 아이고, 형님. 덕임이 두 손을 싹싹 비비며 마루 위로 성큼 올라섰습니다. 허락도 안 구했다는 것은 이미 잊은 표정이었지요. 그 무게에 마루 널판지가 끼익 소리를 냈습니다. 제 평생에 이리 고운 비녀는 처음 봅니다. 형님, 부탁 하나만 합시다. 딱 한 번만, 딱 한 번만. 제 머리에 꽂아봅시다. 갑순이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뭐라. 한 번만요. 저도 이 귀한 것을 한 번 꽂아보고 싶습니다. 한 번만 꽂으면 복이 올 것 같은데요. 덕임이 두 손을 모아 빌었습니다. 눈을 초롱초롱 빛내며 엿 하나 더 달라고 조르는 아이처럼요. 안 돼. 이 비녀가 얼마짜리인 줄 알고. 갑순이가 비녀를 제 품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아이고, 형님. 인색하기도. 동서간에 한번 꽂아보자는 것이 그리 대단합니까? 이건 내 머리에 어울리는 물건이 아니란 말이다. 어머, 그건 꽂아봐야 아는 것 아닙니까? 덕임이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갑순이가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마루가 넓지 않았습니다. 한 발짝 물러난 갑순이의 등이 기둥에 닿았고 덕임의 손이 바람처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잠깐만요 형님. 순식간이었습니다. 갑순이가 움찔하는 사이 덕임의 손이 은비녀를 낚아챘습니다. 장터에서 미꾸라지 잡던 손놀림이었지요. 어찌나 빠르고 정확했는지 갑순이는 빈 손가락만 허공에서 오므렸다 폈다 할 뿐이었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형님. 딱 한 번만이요. 덕임이 환하게 웃으며 수건을 풀었습니다. 억세게 따은 머리채가 드러났지요. 검고 굵은 머리카락이 새끼줄처럼 단단했습니다. 마치 참나무 가지에 은침을 꽂으려는 형국이었습니다. 갑순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꽂지 마. 꽂으면 안. 늦었습니다. 덕임이 비녀를 머리 위에 있는 힘껏 밀어넣기 시작했습니다. 됐어. 그만. 빼란 말이야. 갑순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덕임은 빼지 않았습니다. 덕임이 이를 악물고 마지막으로 한 번 힘껏 밀어넣는 순간 뚝. 그 소리가 대청마루에 울렸습니다. 비녀 목이 반으로 꺾였습니다. 은빛 비녀가 두토막이 났지요. 매화 꽃이 새겨진 윗부분이 댕그렁 마루 위로 떨어졌습니다. 정막이 내려앉았습니다. 덕임이 천천히 부러진 비녀 조각을 들어 올렸습니다. 아이고,
부러진 비녀를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며 입을 쭉 내밀었지요. 형님, 이거 참 물건이 보기보다 약합니다. 이 값을 받고 이런 물건을 파는 그 은장이가 장사를 참 못하는구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순이 얼굴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얗던 낯이 불그락부르락 오락가락했습니다. 입술이 달달 떨렸고 두 눈이 휘둥그레졌다가 실처럼 가늘어졌다가를 반복했지요. 숨이 턱 막혀 가슴을 치려다가 말을 하려다가 소리를 지르려다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 괘씸한 갑순이는 뒷목을 움켜쥐었습니다. 손끝에 핏기가 사라지도록 꽉 쥐었지만 덕임에 태어난 얼굴 앞에서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지요. 첫째 며느리는 부러진 비녀를 끌어안은 채 안방으로 비틀비틀 들어갔습니다. 안방문이 쾅 닫혔습니다. 부러진 것은 은비녀만이 아니었습니다. 갑순이의 교만도 그날 함께 부러졌지요. 대청마루 위에 혼자 남은 덕임은 갑순이가 사라진 안방문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덕임의 눈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지요. 그 눈빛은 방금 전 능청을 부리던 여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허영으로 사람을 짓밟으려 한 이의 급소를 정확히 꿰뚫어본 눈빛이었습니다. 덕임은 마당으로 내려서며 부엌 쪽을 흘끔 보았습니다. 부엌 문 뒤에서 견씨 부인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두 눈이 커다랗게 떠져 있었지요. 놀란 것인지 통쾌한 것인지 두려운 것인지 그 모든 것이 뒤섞인 눈이었습니다. 덕임이 변씨 부인을 향해 씩 웃었습니다. 어머님, 저녁에 콩나물국이라도 끓여드릴까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덕임은 나무찜을 다시 한 아름 하나 들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갑순이는 덕임이 자리를 비운 사이 몰래 덕임의 치마춤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부러진 은비녀 조각을 찾아냈지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것을 보는 순간 갑순이는 더 화가 나기보다 더 불안해졌습니다. 손바닥만한 비녀 조각이 어찌나 무겁게 느껴지던지 갑순이는 그것을 제품에 집어넣었습니다.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안방에서는 끝내 불이 켜지지 않았습니다. 갑순이는 저녁밥도 먹지 않은 채 방 안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지요. 반면 부엌에서는 오랜만에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덕임이 끓인 콩나물국이었습니다. 된장을 듬뿍 풀어 고소한 냄새가 부엌 가득 퍼졌고 견씨 부인은 오랜만에 따뜻한 국물을 떠넣으며 눈시울을 부렸습니다. 맛있습니까? 어머님. 그래, 맛있다. 견씨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국이 뜨거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제 앞에 앉아 맛있느냐고 물어준 것이 까마득히 오래된 일이었기 때문이지요. 덕임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변씨 부인의 그릇이 비면 조용히 국을 더 떠주었을 뿐이었습니다. 부엌 밖에서는 눈이 또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밤 부엌만큼은 따뜻했지요. 비녀 사건이 있고 여들의 뒤의 일이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독 독했지요. 마을 어른들도 혀를 내두를 만큼 매서운 한파가 산골을 덮쳤습니다. 우물물이 두께 한 뉴스로 얼어붙었고 감나무 가지가 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뚝뚝 부러져 내렸습니다. 그런 밤이었습니다. 갑순이의 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방 아궁이에는 참나무 장작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참나무는 불이 오래가고 열이 깊어 한 번 떼면 이튿날 아침까지 아랫목이 뜨끈뜨끈한 귀한 엿감이었지요. 갑순이는 그 참나무 장작을 아낌없이 아궁이에 밀어넣었습니다. 불길이 활활 타올라 아궁이 입에서 붉은 빛이 새어나왔고 아랫목 장판이 손바닥을 데일 만큼 달궈졌지요. 갑순이는 두꺼운 소미불을 목까지 끌어올린 채 뜨끈한 아랫목에 등을 지지고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이제 변씨 부인의 방을 보십시오. 안방에서 고작 10발자국 떨어진 건넌방이었습니다. 10발자국. 그 거리가 이토록 먼 줄을 그때의 변씨 부인은 뼈저리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건넌방 아궁이는 꺼져 있었습니다. 제까지 차갑게 식어 손으로 만지면 흙을 만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지요. 장작은 한 개비도 없었습니다. 갑순이가 광의 장작까지 자물쇠로 잠가버렸으니까요. 방바닥에 손을 대면 얼음 위에 손을 얹은 것과 같았습니다. 차가운 것이 아니라
아팠습니다. 냉기가 장판을 뚫고 올라와 뼛속까지 스며들었지요. 견씨 부인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솜이 다 빠진 이불을 제 몸에 칭칭 감고 무릎을 가슴까지 끌어올리고 두 손을 겨드랑이 사이에 끼운 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 한 손 안에는 나무 비녀가 들려 있었지요. 숨을 내쉬면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그 입김이 이불 끝에 닿으면 서리가 되어 얼었습니다. 이가 딱딱 부딪혔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소리가 싫었습니다. 혹여 안방까지 들릴까봐 이를 악물었지만 악문이 사이로도 소리가 새어나왔지요. 올겨울은 넘기기 어려울지도 모르겠구나. 견씨 부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손 안에 나무 비녀를 조금 더 꽉 쥐었습니다. 당신 먼저 가고 나 이렇게 가는구나 싶었지요. 이렇게 추운 밤에도 이 비녀 하나만은 따뜻했습니다. 손바닥의 온기가 나무에 스며들어 되돌아오는 것인지 아니면 먼저 간 사람의 온기가 아직 거기 남아있는 것인지 견씨 부인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이것만은 알았지요. 이 비녀를 쥐고 있으면 조금은 버틸 수 있다는 것을. 그 시각 덕임은 잠들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래채 작은 방에서 이막동 곁에 누워 있었지만 눈이 말똥말똥했지요. 건넌방 쪽에서 바람결에 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딱딱딱. 사람의 이가 추위에 저절로 부딪히는 그 소리가 칼바람 사이사이에 끊어졌다, 이어졌다를 반복하고 있었지요. 덕임의 눈이 천천히 좁아졌습니다. 주먹이 이불 속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오늘은 안 되겠다. 덕임은 소리 없이 이불을 걷었습니다. 이막동이 뒤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응, 어디가? 뒷간 다녀올란다. 자거라. 덕임이 낮은 목소리로 대답하고 방문을 살며시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칼날처럼 얼굴을 갈랐습니다. 덕임은 이를 악물고 마당으로 내려섰습니다. 맨발이었습니다. 마당에 쌓인 눈이 발바닥에 닿는 순간 화끈거렸습니다. 차가운 것이 아니라 뜨거운 것처럼 화끈거렸지요. 그러나 덕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발 한 발, 눈 위에 커다란 발자국이 찍혔습니다. 부엌 구석에서 불삽을 찾아 쥐었습니다. 쇠가 손바닥에 닿는 순간 살을 가르는 듯한 냉기가 전해졌지만 덕임은 그대로 삽자루를 움켜쥐었습니다. 안방 아궁이 앞으로 갔습니다. 발소리를 죽였습니다. 숨소리조차 입안에 가두었지요. 안방 아궁이의 불길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참나무 장작이 시뻘겋게 달궈져 있었고 아궁이 입 근처에 서니 얼굴이 화끈거릴 만큼 열기가 뿜어져 나왔지요. 덕임은 불삽을 아궁이 안에 밀어넣었습니다. 스르륵 시뻘건 불덩이가 삽 위에 올라탔습니다. 삽 위의 불덩이가 어둠 속에서 시뻘겋게 빛났습니다. 덕임의 얼굴이 그 빛에 물들었지요. 두 볼이 붉게 타올랐고 눈동자에 불씨가 두 개 떠 있는 듯 했습니다. 한 삽, 덕임이 불덩이를 들고 안방 아궁이에서 건넌방 아궁이까지 걸었습니다. 10발자국이었습니다. 갑순이가 매일 밤 외면한 그 10발자국을 덕임은 불삽을 든 채 걸었습니다. 두 번째 삽을 뜰어 돌아서는 그때였습니다. 삐걱, 덕임의 발이 멈추었습니다. 안방 문이었습니다. 손가락 한마디만큼 열려 있었지요. 덕임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삽 위에 불덩이가 흔들렸습니다. 흔들리면 안 되었습니다. 불똥이 마당에 떨어지면 그 소리에 깰 수 있었으니까요. 덕임은 두 발을 눈 속에 박은 채 꼼짝 않았습니다. 맨발 위로 눈에 냉기가 올라왔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안방 안에서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삐걱 소리 없이 문이 다시 닫혔습니다. 갑순이가 잠결에 몸을 돌리며 문을 건드린 것이었지요. 덕임은 천천히 숨을 내뱉었습니다. 하얀 입김이 어둠 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두 번째 삽, 세 번째 삽, 네 번째 삽. 덕임은 안방 아궁이의 불덩이를 한 삽, 한 삽 건넌방으로 옮겼습니다. 맨발로 눈을 밟으며 숨을 죽인 채 발가락 끝의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안방 아궁이의 불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시뻘겋던 숯이 하나, 둘 사라지더니 나중에는 희끄무레한 재만 남았지요. 반대로 건넌방 아궁이에는 불이 살아났습니다. 잔가지를 올리고 후후 불어주니 불꽃이 소리 없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위에
마당 한쪽에 숨겨두었던 장작 두어 개비를 올렸지요. 건넌방 안에서 변씨 부인은 웅크린 채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등이었습니다. 얼음장 같던 장판에 닿은 등에서 아주 미세한 온기가 스며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변씨 부인은 꿈인 줄 알았습니다. 아, 이제 나도 가는구나 싶어 눈을 질끈 감았지요. 그런데 온기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아, 등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엉덩이로, 엉덩이에서 오금으로, 장판 아래에서 올라오는 열기가 마치 누군가의 손바닥이 등을 쓸어주는 것처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몸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변씨 부인은 눈을 떴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오르지 않았습니다. 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멈추어 있었습니다. 방바닥에 손바닥을 대보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변씨 부인의 굽은 손가락이 장판 위에서 펴졌습니다. 주먹을 챈 수밖에 없던 손가락이 온기 속에서 하나하나 펴진 것이었지요. 아, 변씨 부인의 입에서 탄식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방문 아래 틈새로 아궁이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아까까지는 없던 빛이었지요. 누군가가 불을 지펴준 것이었습니다. 변씨 부인은 누군지 물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집안에서 자신을 위해 불을 지펴줄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으니까요. 변씨 부인은 따뜻해진 장판 위에 볼을 대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손바닥에 볼을 기대는 것처럼 장판에 볼을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손 안의 나무 비녀가 따뜻해졌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서러운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변씨 부인은 그 긴 겨울 들어 처음으로 떨지 않고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이 밝았습니다. 안방에서 비명이 터져나온 것은 닭이 첫 울음을 울기도 전이었지요. 아이고, 추워. 이게 무슨... 갑순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는 순간 제 방바닥이 얼음판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었지요. 아궁이가, 불이... 갑순이가 방문을 벌컥 열고 아궁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얀 재만 차갑게 남아있을 뿐이었지요. 갑순이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숨을 내쉬니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어젯밤 변씨 부인이 그랬던 것처럼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머, 형님, 이 새벽부터 웬 구경이십니까? 마당을 가로질러 덕임이 느릿느릿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양손에 물동이를 들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는 참이었지요. 아, 형님, 방아궁이 불이 꺼졌습니까? 덕임이 고개를 갸웃하며 안방 아궁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머나, 쟤만 남았네요. 밤새 다 타버린 겁니까? 다 타다니. 장작 6개비를 넣었는데 쟤만 남을 리가 있나. 갑순이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혹시 누가. 갑순이의 눈이 덕임을 향했습니다. 의심이 날카롭게 서린 눈이었지요. 덕임은 그 눈을 정면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눈을 크게 떴습니다. 형님, 설마 제가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이고, 저는 밤새 잠만 잤습니다. 우리 서방님한테 물어보시오. 제가 코를 어찌나 골았던지 서방님이 저를 발로 차댔다니까요. 덕임이 제 콧등을 손가락으로 꾹 누르며 히히 웃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귀신이 아닐까요? 덕임이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 산골에는 불귀신이 나온다고 마을 어른들이 그러더만요. 아궁이 불을 빼앗아 간다나 뭐라나. 형님, 평소에 조상께 제사를 소홀히 하셨습니까? 뭐라. 아이고, 귀신이 고까지껏 가져가십니다. 형님, 얼른 부엌에 가서 불 좀 다시 떼세요. 저는 어머님 아침 준비해야 하니까요. 덕임이 희죽 웃으며 물동이를 들고 부엌으로 사라졌습니다. 갑순이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지요. 분함과 의심과 당혹감이 뒤엉켜 가슴속에서 끌어올랐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덕임의 해맑은 얼굴 앞에서는 의심을 끝까지 밀어붙일 수가 없었지요. 갑순이는 제 양 팔뚝을 부여잡고 안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방문을 닫고 주저앉았습니다. 이가 딱딱 부딪혔습니다. 이 맛이구나. 갑순이의 머릿속에 그 생각이 스쳤습니다.
단 하룻밤 불 없이 보낸 새벽에 이미 온몸이 얼음덩어리가 된 것 같았지요. 변씨 부인이 매일 밤 이 추위 속에 있었다는 것을 갑순이는 그때 처음으로 제 몸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깨달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더 빨랐으니까요. 갑순이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뒤척이고 또 뒤척이고 눈을 감으면 덕임의 눈빛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비어있던 아궁이가 어른거렸지요. 기녀를 빼앗기고 불을 빼앗기고 하나씩 하나씩 제가 쥐고 있던 것들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품속에 부러진 은비녀 조각을 꺼내 들여다보았습니다. 차갑고 작았습니다. 이것 하나 때문에 이 집의 겨울이 흔들리고 있었지요. 저것을 내쫓아야 해. 갑순이의 눈이 광 자물쇠 열쇠에서 멈추었습니다. 손톱이 제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픈 줄도 몰랐지요. 그리고 며칠을 뒤척이던 끝에 갑순이는 한 가지 꾀를 떠올렸습니다. 입춘이 지나고 얼음이 풀리기 시작하던 무렵이었습니다. 처마 끝 고드름이 똑똑 떨어지며 마당에 웅덩이를 만들었지요. 겨울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갑순이는 이만복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장에 가서 배 2피를 사오시오. 봄맞이 옷을 지어야겠습니다. 이만복이 엽전 주머니를 들고 나간 사이 갑순이는 안방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것들을 꺼냈습니다. 귀이개 하나, 땡그릇 3개, 비단 보자기 1장. 모두 제 혼수에서 가져온 값비싼 물건들이었지요. 갑순이는 그것들을 품에 안고 뒷마당 헛간으로 향했습니다. 헛간은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기둥이 비바람에 사가 군데군데 검은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지붕을 받치는 석가래가 세월의 무게에 휘어져 있었지요. 장마만 오면 흙벽에서 물이 새고 강한 바람이 불면 지붕이 덜컥덜컥 소리를 내는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헛간이었습니다. 갑순이는 헛간 구석 집단 밑에은 귀이개와 층그릇과 비단 보자기를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을 중얼거렸지요. 도둑이 되어봐라. 이거사. 계략은 이러했습니다. 물건을 숨겨놓고 이만복이 돌아오면 배값이 모자란다며 소동을 피운다. 그리고 덕임 부부의 방 근처를 뒤지는 척하다가 마지막에 헛간에서 발견하는 것이지요. 덕임이 훔쳐 숨겨놓은 것으로 몰아 이 집에서 쫓아내겠다는 속셈이었습니다. 갑순이는 물건을 다 숨기고 헛간에서 나오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뒷마당 모퉁이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잠깐만요. 덕임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는 갑순이를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변씨 부인을 부르는 소리였지요. 헛간 쪽을 향해서 갑순이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황급히 집단을 다시 덮으며 일어서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헛간 입구에 2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덕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빨래 광주리를 아는 변씨 부인이 서 있었습니다. 형님, 갑순이가 화들짝 놀라 돌아섰습니다. 덕임은 빨래를 걷어왔다가 뒷마당을 돌다가 헛간 문이 열린 것을 보고 변씨 부인을 불러 같이 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변씨 부인의 눈에는 갑순이가 집단 위에서 손을 떼는 것이 고스란히 들어왔지요. 갑순이와 덕임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갑순이와 변씨 부인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3사람이 헛간 안팎에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지요. 그 침묵이 어찌나 무거웠는지 헛간 안의 공기가 눌리는 것 같았습니다. 갑순이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덕임이 입을 열려 했습니다. 형님, 혹시 오지마. 갑순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2팔을 벌려 집단을 막아섰지요. 그 모습이 오히려 여기에 뭔가 있다고 알려주는 꼴이었습니다. 덕임의 눈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순간 덕임은 알아챈 것이었습니다. 집단 밑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변씨 부인도 보았습니다. 이 헛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려 했는지를 덕임의 입이 열리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기기기기기. 머리 위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나무가 비틀리는 소리. 하리게. 오래된 나무가 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속에서부터 갈라지는 그 소리가 2사람의 머리 위에서 울렸습니다. 덕임이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석가래였습니다. 지붕을 받치고 있던 석가래 하나가
부러지고 있었지요. 세월의 삭은 나무가 한쪽 끝부터 쪼개지며 그 위에 얹힌 흙과 기와장이 아래로 처지기 시작했습니다. 덕임이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 검게 썩어 있던 바로 그 석가래였습니다. 한순간이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였지요. 그런데 그 한순간이 덕임의 눈에는 느리게 펼쳐졌습니다. 석가래가 갈라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석가래 바로 아래에 갑순이가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갑순이는 위를 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덕임만 노려보고 있었으니까요. 머리 위에서 죽음이 내려오고 있는 줄도 모르고 덕임의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생각보다 먼저. 형님. 덕임이 몸을 날렸습니다. 두 팔로 갑순이의 허리를 감싸 안은 채 제 등을 위로 향해 갑순이를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쿠르르르릉 지붕이 무너졌습니다. 석가래가 부러지며 쏟아져 내렸고 그 위에 흙과 기와장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먼지가 치솟아 헛간을 삼켰고 나무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와 기와가 깨지는 소리가 뒤섞여 귀를 때렸지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퍽 석가래 하나가 덕임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덕임이 쓰러졌습니다. 먼지가 가라앉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갑순이는 헛간방 마당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덕임이 밀어낸 힘에 헛간 문 밖으로 튕겨나간 것이었지요. 무릎이 까지고 팔꿈치에서 피가 났지만 크게 다친 곳은 없었습니다. 기침을 하며 일어나 헛간 쪽을 보았습니다. 먼지가 자욱했습니다. 그 먼지 속에서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부러진 석가래 밑에 깔린 사람이었습니다. 덕임이었습니다. 갑순이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았지요. 비틀거리며 헛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지를 헤치고 무너진 잔해를 치우고 부러진 나무 조각을 밀어냈습니다. 손톱이 깨지고 손바닥에 가시가 박혔지만 느끼지 못했습니다. 석가래 밑에 덕임이 엎드려 있었습니다. 등에 석가래가 걸쳐져 있었고 저고리 뒷판이 찢어진 사이로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지요. 선홍빛 피가 하얀 먼지 위로 번지며 흙과 섞여 검붉은 얼룩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덕덕이마. 갑순이가 석가래를 밀어내려 했습니다. 팔뚝만한 나무가 꿈쩍도 하지 않았지요. 갑순이의 왜소한 체구로는 어림없었습니다. 사람 살려. 누구 없어. 갑순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바로 그때 덕임이 움직였습니다. 고개가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먼지가 덮인 얼굴에서 반쯤 감긴 눈이 갑순이를 올려다보았지요.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형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목구멍에 먼지가 가득한 사람이 간신히 짜내는 소리였지요. 형님, 안 다쳤습니까? 갑순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릴 뿐이었지요. 다행입니다. 덕임의 눈이 천천히 감겼다 떠졌습니다. 초점이 흐려지고 있었지요. 형님이 다치면 숨이 끊어질 듯 이어졌습니다. 어머님이 슬퍼하실까봐. 아, 청님이 슬퍼하실까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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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갑순이의 귀에 박히는 순간 갑순이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툭, 무릎이 흙바닥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지요. 어머님이 슬퍼하실까봐. 나를 도둑으로 몰려한 사람이 나를 쫓아내려 꾀를 꾸민 사람을 제 몸으로 맞고 피를 흘리면서 하는 말이 어머님이 슬퍼하실까봐. 갑순이의 눈에서 무언가가 터졌습니다. 으아, 통곡이었습니다. 제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올 줄 갑순이 자신도 몰랐을 것입니다. 뱃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제어할 수 없는 울음이었지요. 체면도 자존심도 분노도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갑순이는 덕임 곁에 엎드렸습니다. 먼지 속에 얼굴을 묻고 두 주먹으로 흙바닥을 치며 울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입에서 나온 것은 그 말뿐이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말이었지요. 헛간 입구에서 변씨 부인은 그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덕임이 몸을 날리던 것도 보았고 이제 갑순이가 흙바닥에 엎드려 통곡하는 것도 보고 있었지요. 변씨 부인의 손에서 빨래 광주리가 스르르 내려갔습니다. 그 손이 문틀을 잡았습니다. 잡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으니까요. 비명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장정넷이 달려들어 석가래를 들어 올렸고 덕임을 조심스럽게 빼냈지요.
그리고 무너진 집단을 치우는 사람들의 손에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찬그릇이었습니다. 그 옆에 비단 보자기, 은 귀이개가 굴러나왔지요. 마을 사람들의 눈이 일제히 갑순이를 향했습니다. 갑순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피 묻은 무릎으로 마당에 주저앉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지요. 그 앞에서 덕임은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실려 나갔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다만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들 수고하십니다. 제 일이 아닙니다. 덕임은 자신을 짓누르는 석가래 밑에서도 남을 먼저 걱정했습니다. 사람의 밥상을 빼앗으면 집안의 복도 달아나는 법입니다. 그런데 덕임처럼 자기 것을 내어주는 사람 앞에서는 어떤 꾀도 어떤 자물쇠도 버티지 못하는 법이지요. 이만복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외면한 것은 집안일이 아니라 어머니의 목숨이었다는 것을. 장터에서 돌아온 그는 무너진 헛간 앞에 서서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흰 먼지가 아직 가라앉지 않은 헛간 안에 피 묻은 석가래가 가로누워 있었고 마당에는 덕임의 발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그 발자국 앞에 한참을 서 있었지요. 이 발자국이 어제 밤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 집의 겨울이 얼마나 길었는지를 이만복은 그제야 헤아렸습니다. 그날 밤 이만복은 변씨 부인의 방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소자가 죄를 지었습니다. 변씨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머리를 쓸어주지도 일어나라 하지도 않았지요. 다만 고개를 돌려 건넌방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대답이었습니다. 이만복은 오래 엎드려 있었습니다. 변씨, 부인이 덕임의 얼굴 위에 쓰러지듯 엎드렸습니다. 거친 손으로 덕임의 볼에 묻은 먼지를 닦아내며 이름을 부르고 또 불렀지요. 덕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이 감겨 있었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가슴이 미세하게 오르내리는 것만이 유일한 증거였지요. 마을 의원이 달려왔습니다. 뼈가 부러지지는 않았으나 등의 상처가 깊소. 피를 많이 흘렸으니 고비를 넘겨야 알 수 있소. 의원의 말에 견씨, 부인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얘졌습니다. 살려주시오. 제발 이 아이만은. 견씨 부인의 목소리가 떨리다 끊어졌습니다. 그날 밤 건넌방에 덕임을 눕혔습니다. 견씨 부인이 밤새 곁을 지켰지요. 덕임의 이마에 젖은 수건을 올리고 거친 손으로 덕임의 손을 잡은 채 한시도 놓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달이 지붕 위를 넘어 서산으로 기울고 마당에 짐승 발자국이 하나둘 찍힐 때쯤 건넌방 문 앞에 인기척이 있었습니다. 견씨 부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이 살며시 열렸지요. 갑순이었습니다. 무릎이 흙투성이었습니다. 손톱이 깨져 피가 말라붙어 있었고 눈이 퉁퉁 부어 실눈이 되어 있었지요. 헛간에서부터 울었던 눈이 한 번도 마른 적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갑순이는 문턱에서 멈추었습니다. 들어오지 못했지요. 견씨 부인을 보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으니까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문턱 위에 무릎을 꿇고 이마를 바닥에 대었습니다. 어머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견씨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덕임의 손을 잡은 채 문턱에 엎드린 갑순이를 바라보았지요. 그동안 제가 한 짓을. 갑순이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저 사람이 피를 흘리면서 저를 걱정했습니다. 어머님이 슬퍼하실까봐 저를.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마가 바닥에 닿은 채 어깨만 들썩이고 있었지요. 견씨 부인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왼손은 덕임의 손을 잡고 있었고 오른손은 무릎 위에 놓여 있었지요. 그 오른손이 천천히 들어 올려졌습니다. 갑순이의 머리 위에 놓였습니다. 흙과 땀에 젖은 머리카락 위에 변씨 부인의 거칠고 마른 손이 가만히 얹혔습니다. 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아무 말 없이 갑순이의 머리를 쓸어주었습니다. 그것이 변씨 부인의 대답이었습니다. 갑순이의 통곡이 건넌방을 가득 채웠고 그 소리는 마당을 넘어 담장 밖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달빛이 건넌방 문 안으로 비쳐들어
세 사람의 그림자를 하나로 이었습니다. 누워있는 사람, 앉아있는 사람, 엎드려 오는 사람. 그 세 그림자가 그 밤 처음으로 한 방 안에 함께 있었습니다. 덕임이 눈을 뜬 것은 매화가 필 무렵이었습니다. 사흘 밤낮을 의식 없이 누워 있었지요. 견씨 부인은 한시도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덕임의 이마에 젖은 수건을 올리고 마르면 다시 적시고 또 올리고 거친 손으로 덕임의 손을 잡은 채 밤을 새우기를 사흘이었지요. 그런데 견씨 부인만이 아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갑순이가 약을 다리고 있었습니다. 의원이 지어준 약재를 약탕관에 넣고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펴다리는 것이었지요. 약탕관 뚜껑 틈새로 쓰고 텁텁한 한약 냄새가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부엌 가득 그 냄새로 찼습니다. 갑순이는 약탕관 앞에 쪼그리고 앉아 불 조절을 했습니다. 불이 세면 약이 넘치고 약하면 제대로 우러나지 않았으니까요. 약이 다 다려지면 사기 그릇에 조심스럽게 따라 건넌방으로 가져갔습니다. 견씨 부인이 덕임의 고개를 살짝 들어올리면 갑순이가 사기 그릇을 덕임의 입술에 기울였지요. 의식 없는 사람의 입술 사이로 까만 약물이 한 방울 한 방울 스며들었습니다. 흘러내리는 약물을 갑순이가 제 소매로 닦아냈지요. 그 손이 떨렸습니다. 덕임의 등에 난 상처에 붕대를 감을 때도 떨렸습니다. 저고리를 들추면 석가래에 찍힌 자리가 길게 패여 있었고 그 주위로 시퍼런 멍이 등판 절반을 물들이고 있었지요. 약을 바르는 갑순이의 손끝이 상처에 닿을 때마다 파르르 떨렸습니다. 제가 꾸민 일이 만든 상처였으니까요. 갑순이는 사흘 동안 안방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부엌과 건넌방 사이를 오갔지요. 약을 다리고 죽을 쏘고 붕대를 삶아 말리고 그 사이에 변씨 부인의 밥상도 차렸습니다. 흰쌀밥에 나물 반찬을 놓아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은 일을 갑순이는 묵묵히 했지요. 나흘째 아침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참새들이 처마 밑에서 쪼르르 지저귀고 있었고 건넌방 문틈으로 따스한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바깥에서 매화 향이 실려왔지요. 달큰하면서도 서늘한 이제 막 꽃잎을 벌린 매화 특유의 향이었습니다. 그 향이 덕임의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덕임의 눈꺼풀이 움직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째에 반쯤 떠졌지요. 그릿한 시야에 천장의 나무결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누군가의 얼굴이 보였지요. 주름진 얼굴, 눈밑이 까맣게 내려앉은 사흘을 뜬 눈으로 지새운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 낡은 나무 비녀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갈라진 목소리였습니다. 견씨 부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덕임아, 견씨 부인이 덕임의 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마디가 하얘질 만큼 덕임의 손에 전해진 것은 떨림이었습니다. 기쁨과 안도와 그 사흘 밤의 두려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떨림이었지요. 여기 있다. 여기 있어. 덕임아. 덕임의 입꼬리가 실처럼 올라갔습니다. 어머님, 울지 마십시오. 말은 그리했지만 덕임 자신의 눈시울도 벌겋게 달아오르고 있었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매화 향이 바람에 실려 방 안을 지나갔고 처마 및 참새가 한 번 더 지저귀었습니다. 덕임이 천장을 보며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어머님, 응, 배고픕니다. 견씨 부인의 주름진 얼굴이 한꺼번에 구겨졌습니다. 웃음인지 울음인지 분간할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얼굴이었지요.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는데 입은 웃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래, 밥 가져올게. 금방 가져올게. 견씨 부인이 허둥지둥 일어서려는데 건넌방 문이 열렸습니다. 조심스럽고 머뭇거리는 발소리. 갑순이었습니다. 두 손에 밥상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흰쌀밥이 소복하게 담겨 있었지요. 쌀알마다 윤기가 돌았고 그 옆에 달걀찜이 노릇하게 부풀어 올라 있었습니다. 된장찌개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작은 종지에 참기름을 두른 나물이 가지런히 담겨 있었지요. 갑순이의 손톱은 아직 깨져 있었습니다. 헛간에서 석가래를 밀어내려 했던 그 손이었지요. 깨진 손톱 밑에 까맣게 피가 말라붙어 있었지만 그 손으로 쌀을 씻고 반찬을 만들고
밥상을 차린 것이었습니다. 갑순이가 밥상을 덕인 머리맡에 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못했지요. 먹어.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덕임은 천장을 보며 한참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갑순이를 보았지요. 부어있는 눈, 깨진 손톱, 사흘간 곱게 빗던 머리카락이 흐트러진 채 귀 뒤로 쓸려있는 얼굴. 덕임이 물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형님, 집단 밑에 뭐가 있었습니까? 갑순이의 어깨가 굳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일순 멈추는 것 같았지요. 견씨 부인은 숨을 죽였습니다. 갑순이는 천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덕임의 눈을 보았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갑순이는 품속으로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천천히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부러진 은비녀였습니다. 두 토막이 난 채였지요. 채여지라에 그날 밤 몰래 덕임의 품에서 찾아낸 뒤 줄곧 지니고 다니던 것이었습니다. 갑순이는 그것을 밥상 위에 가만히 올려놓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행동 하나가 갑순이가 할 수 있는 가장 긴 고백이었지요. 덕임은 부러진 비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변씨 부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씩 웃었습니다. 어머님, 비녀 하나 생겼습니다. 견씨 부인이 조용히 비녀를 집어들었습니다. 두 토막이 난 은 비녀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지요. 그러다가 치마 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나무 비녀였습니다. 반들반들하게 다른 나무 결이 햇빛에 드러났지요. 견씨 부인은 부러진 은비녀 두 토막을 그 나무 비녀 옆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부러지고 낡아도 다 비녀였습니다. 갑순이의 어깨가 한번 들썩였습니다. 고개를 돌렸지요. 입술을 꽉 깨물며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볼을 타고 흘러내리는 한 줄기를 미처 막지 못했지요. 덕임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어 밥을 한술 떴습니다. 입에 넣었지요. 따뜻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갑순이가 건넌방 문 앞에 섰습니다. 두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서 있었지요. 들어가지도 물러서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견씨 부인이 안에 있다는 것을 갑순이는 알고 있었지요. 발소리를 들었으니까요. 갑순이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허리춤에서 무언가를 천천히 풀었습니다. 광자물쇠 열쇠였습니다. 이 집에 들어온 날부터 허리에 꿰고 다닌 것이었지요. 발그락 작은 소리를 내며 견씨 부인의 손 위에 놓였습니다. 갑순이는 고개를 한번 숙이고 돌아갔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견씨 부인은 한참을 그 열쇠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쇳덩이 하나가 이 집의 불이었고, 이 집의 밥이었고, 이 집의 겨울이었지요. 그 겨울이 끝나는데 이토록 오래 걸렸습니다. 용서한다는 말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변씨 부인은 다음날 밥상 한쪽을 비워두었습니다. 그것이 갑순이에게 주어진 첫 번째 기회였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마당에 매화가 활짝 피었습니다. 하얀 꽃이 가지마다 소복하게 달려 마치 눈이 다시 내린 것 같았지요. 그러나 눈이 아니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달큰한 향이 마당 가득 퍼졌으니까요. 이런 일은 흔치 않았습니다만 대청마루의 밥상 하나에 밥그릇이 셋이었지요. 이 집에 그런 밥상이 차려진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견씨 부인이 가운데 앉았고 한쪽에 덕임이 다른 한쪽에 갑순이가 앉았습니다. 덕임은 등의 상처 때문에 방석을 2개 깔고 조심스럽게 앉았지요. 갑순이는 여전히 눈을 잘 마주치지 못했지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비워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요. 견씨 부인의 손에는 나무 비녀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것을 상 위에 살며시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의 손을 하나씩 잡았습니다. 왼손에는 덕임의 크고 단단한 손을, 오른손에는 갑순이의 가늘고 떨리는 손을, 세 사람의 손이 밥상 위에서 이어졌습니다. 밥 먹자. 견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덕임이 먼저 웃었습니다. 견씨 부인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잡혔지요. 갑순이는 웃지는 못했지만
입꼬리가 한 번 떨리며 올라갔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지요. 매화향이 바람에 실려 마루 위를 지나갔고 봄볕이 세 사람의 어깨 위에 고르게 내려앉았습니다. 변씨 부인의 나무 비녀가 봄볕을 받아 따뜻해졌습니다. 오래 품어온 것이어서인지 아니면 이 봄이 처음으로 진짜 봄이어서인지 그 비녀에서는 온기가 났습니다. 같은 지붕 아래 같은 밥상 위에서 세 사람이 같은 밥을 먹고 있었지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미움은 미움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칼로 물을 벨 수 없듯이 분노로 분노를 끊을 수는 없는 법이지요. 덕임은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밥상을 들었지요. 그리고 그 밥상 하나가 이 집에 얼어붙은 겨울을 녹였습니다. 부러진 것은 은비녀만이 아니었습니다. 갑순이의 교만도, 이만복의 외면도, 이 집의 긴 겨울도 그날 함께 부러졌지요. 그것이 이 집에 찾아온 진짜 봄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또 다른 지혜를 더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